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에 대한 모든 콘텐츠를 다루는 만물상자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실 2차 세계대전 관련해서 무척 관심이 많고 또 책도 많이 읽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독일군을 좋아합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신다면 댓글,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전략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후방에서 주로 전략을 세우겠죠? 후방에서 전략을 세우고 제관량과 같이 전략가, 꾀주머니, 최고의 모사라고 불릴 겁니다. 반면에 무력을 갖춘 맹장들이 있는데 이들은 전방에서 직접 부대를 지휘하죠. 전략가, 지략가들이라기보다는 맹장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바로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장비, 허저, 여포 등등입니다. 이들은 전투력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전투에 나서겠죠. 이거는 현대전에서도 되게 이제 작전을 세우고 전략을 구사하는 그런 수뇌부들은 보통 후방에서 전략만 세울 것이고 야전사령관들이 직접 전투에 나서고 일선에서 병력을 이끌겠죠. 그런데 이른바 전략가, 새로운 전술의 창시자, 그리고 각자가 모두 다 자기의 저서를 집필할 정도의 두뇌들이 직접 전투에 참가하고 최전방에서 부대를 이끈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군대가 독일 군대 외에 또 있었습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알고 있는, 또 제가 책에서 본 자세한 전쟁사나 전투에 대한 얘기보다는, 장군에 대한 얘기보다는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 컨셉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술의 창시자, 전략가가 직접 전방에서 싸운다. 바로 독일군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전격전의 창시자, 어떠한 한 전술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기갑부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구데리안입니다. 그리고 전격전의 수자자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컨셉을. 그리고 사막의 여우, 이건 다 아실 겁니다. 바로 롬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기동전의 대가, 우리가 가진 최고의 두뇌, 히틀러가 한 말이죠. 각 장군을 가장 잘 나타내는 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탄성이 나올 정도의 그런 면면입니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마자 전장에 차례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 세 명의 장군을 생각하면 전격전, 전차, 폭풍 같은 전진과 같은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먼저 저는 하인츠 구데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일군의 모든 장성이 그렇지만 하인츠 구데리안도 1차 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지옥같은 참호전을 겪으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기동력과 통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죠.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이 1차 세계대전 때 참호전의 참상인데요. 요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일이 있을 텐데요.
이거는 1차 세계대전 얘기긴 하지만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지옥이었을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처럼 기동전이 전개된 것도 아니고 이 축축한 참호 속에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보초를 쓰고 포격을 피해야만 됐던 그런 상황. 제가 겪지 않았지만은 대충 이해가 됩니다. 어떤 건지는. 아무튼 구데리아는 이때의 참호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통신과 기동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군대에 남았죠. 구데리아는 1차 세계대전에 패전하고 나서도 군대에 남았는데 1937년에 기갑부대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악통 펜저를 저술하게 됩니다. 왼쪽은 구데리안이 어렸을 때 1차 세계대전 때 모습이고 오른쪽은 악통 펜저라는 책 표지입니다. 차렷, 탱크, 전차 이 정도 되겠죠. 해석을 하면. 여기 이 책에서 그는 대규모의 기동력을 갖춘 기갑 세력이 적 후방을 뚫고 들어가서 보병은 뒤따라서 뒷정리를 하고 거기에 포병이 뒤따르고 또 동시에 공군 지원이 더해지는 전술에 대해서 역설하게 됩니다. 특히 핵심은 적 방어선을 찢어버리고 전진하는 질풍 같은 속도로 후방 거점을 점령하는, 그래서 적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는 기갑부대입니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사실 이 이론은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저술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구데리아는 영어, 프랑스에도 능통해서 이 저술을 모두 섭렵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데리안이 이 영국, 프랑스 이론가들하고 달랐던 점은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이론가가 아니에요. 실제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뛰어난 점입니다. 기동력을 갖춘 선봉, 탱크 부대의 신속한 돌파, 그리고 후방 전략거점 점령이 바로 승리의 공식이다. 사실 6.25 때도 아마 구데리안이 북한 T-34 전차 부대를 지휘했다면 아마 보름도 안 돼서 남한을 다 점령했을 것입니다. 사실 탱크가 적 방어선을 뚫고 지나가서 후방을 완전히 유린시키면서 공황 상태로 빠뜨리는 게 바로 전격전의 핵심인데, 보병과 같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알죠. 이 전술에 대해서. 그런데 6.25 때 북한군은 이 전격전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했죠. 그래서 구데리안이 만약에 북한군을 지휘했다면 아마 남한은 일주일도 안 돼서 망했을 겁니다. 지금 왼쪽에 나오는 사진이 구데리안 사진이고, 그 오른쪽에 저도 갖고 있습니다. 한 군인의 회상이라고 나왔는데 구데리안 회고록입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봤는데 엄청 두껍습니다. 구데리안이 1차 세계대전 때부터, 또 자기 태어났을 때부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종전 후까지 회고록을 썼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히틀러가 훌륭한 인물은 아닙니다만 히틀러가 참 싫어지더군요. 구데리안은 부하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참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었고 대화로 히틀러를 이해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히틀러는 말이 안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구데리안은 세계의 기갑부대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을 그런 지략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전격전 전술을 실전에 처음 적용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전격전 전술을 구체화시킨 사람이 바로 구데리안이고, 탱크 부대를 현재의 탱크 부대 형태로 만들고 개념을 정립시킨 사람이 바로 구데리안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기갑부대의 아버지가 아니라 세계 기갑부대의 아버지라고 불려도 좋을 그런 지략가입니다. 이제 구데리안은 자신이 갈고 닦았던 이론을 머지않아서 실전에 적용하게 됩니다. 바로 프랑스 전역, 그 다음에 소련과의 모스크바 진격 작전에서 이 전술을 완벽하게 써먹죠. 집단화된 기갑부대, 바로 이게 또 하나의 핵심인데요. 소규모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 연합군이 계속해서 초반에 깨졌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갑부대를 소규모로 운용을 했기 때문이죠. 대규모로 집단으로 수백 대씩 운용을 해서 적 후방을 유린히 하면 공황 상태에 적이 빠진다는 게 독일군의 승리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데리안은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칼라 사진인데요. 지금 애니그마죠. 독일 암호 기계 애니그마. 프랑스 전선에서 실제 찍힌 사진입니다. 이때 구데리안이 얻었던 별명이 재빠른 하인츠. 얼마나 빨리 진격했으면 하인츠 구데리안 아닙니까? 근데 재빠른 하인츠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집단군 제2기갑군을 동부전선 소련에서 구데리안이 지휘하게 되죠. 이 제2기갑군은 중앙집단군의 핵심입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집단화된 전차부대죠. 기갑 사단, 기갑 군단도 아니고 기갑군입니다. 이게 이제 중앙집단군의 완전히 쇠 주먹인데, 이때도 모스크바 근처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지금 이 찍힌 사진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노마그 장갑차입니다. 이 하노마그 장갑차 안에 구데리안 타고 있죠. 재빠른 하인츠입니다. 이때 하나의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때 구데리안이 상급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전격전 전술을 처음으로 적용시킨 사람이 구데리안이고 전격전의 창시자가 구데리안인데, 구데리안의 위에 클라이스트 상급대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상관인데요. 멈춰라 구데리안, 멈춰라, 이렇게 무전이 왔습니다. 그런데 구데리안은 그냥 전진합니다. 무전기를 꺼버리고 그냥 전진합니다. 이것 때문에 구데리안이 잘렸습니다. 잘렸다가 바로 복귀하긴 했지만, 전격전 그 기동력을 살려서 순식간에 질풍처럼 몰아치면서 후방을 교란시키는 이 전격전을 구데리안은 누가 뭐라고 하든 실천했던 겁니다. 클라이스트는 뭐 전격전에 대해서 조금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빠른 기갑부대 진격에 자기도 겁을 먹은 거죠. 근데 구데리안은 이 이론의 창시자입니다. 창시자이기 때문에 뭐 누가 뭐라고 하든 뭐 겁이 날 리가 없죠. 자기가 계속 연구했던 전술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전진을 계속했습니다. 뭐 통신을 끊고 계속 구데리안이 전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강의 무력 중앙집단군을, 그러니까 소련 그를 침공할 때 독일군의 가장 최강의 부대가 중앙집단군이었습니다. 모스크바를 노리고 진격하는 부대죠. 여기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헤르만 호트가 3기갑군, 에리베프노가 4기갑군을 지휘했고 구데리안이 2기갑군을 지휘했습니다. 근데 구데리안이 이 기갑군이 제일 강했죠. 3기갑군 헤르만 호트는 단짝입니다.
이 늙어 보이는 사람인데, 이 헤르만 호트랑 3기갑군, 2기갑군인데 나란히 진격합니다. 그리고 여기 에리 헤프너도 있었는데, 이 에리 헤프너는 사실 처형을 당하는데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고 아주 비참하게 처형을 당합니다. 요 사진도 아마 기갑군 총감 때 사진일 겁니다. 1943년이죠. 이 1943년에 구데리아는 히틀러에 의해서 야전사령관에서 물러나서 기갑군 총감이 됩니다. 하도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전차에 대한 조율가 깊고 전격전의 창시자니까 후방으로 돌려서 기갑군 총감이 되고 나중에는 육군 참모총장이 됩니다. 바로 이 전차 생산 설계에 모두 관여하게 되는데, 정말로 엔지니어 같은 그런 야전사령관, 엔지니어 같은 장군이 바로 구데리안입니다. 그가 기갑의 아버지가 된 이유는 전격전을 창안하고 야전사령관으로서의 전공 때문만이 아니라 전차 설계에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흔하게 알려져 있듯이 전차 내 무전기 탑재, 지금은 당연합니다만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습니다. 최적 전차 승무원 산출 5명으로 이게 가장 적합한 인원이다. 구데리안이 제안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전차의 확장성, 이것이 모두 구데리안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차 설계 개념에 이것이 모두 쓰이고 있습니다. 독일뿐 아니라 세계 기갑부대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이의가 없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 아까 이 사람은 이제 기동전의 대가, 우리가 가진 최고의 두뇌, 이렇게 불리는데요. 에리 폰 만슈타인이죠.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 두 가지 지도가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A 집단군입니다. 이 별이 5개라는 건 원수죠. 집단군이에요. 분단도 아니고 집단군입니다. A 집단군이 주공입니다. 그리고 C 집단군이 있고요. 그리고 B 집단군이 있습니다. 연합군은 주로 이쪽에 강한 정예부대가 지키고 있었죠. 영국군, 프랑스군, 벨기에군까지요. 근데 독일이 어느 쪽으로 쳐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B, C는 모두 속이는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죠. B, C에서 쳐들어올 것처럼. C 밑에서부터는 사실 여기서부터는 마지노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쪽만 이제 마지노선이 없는데, 근데 이 A 집단군 요쪽은 숲이었어요. 빽빽한 아르덴느 숲이었기 때문에 안 쳐들어올 걸로 생각을 했는 건데, B에서 쳐들어올 걸로 생각을 했어요. 연합군은. 근데 A에서 쳐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롬멜, 아직 말씀 안 드린 롬멜, 구데리안 모두 다 이 부대에 있었습니다. A 집단군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전부 다 이 A 집단군에 있었어요. 여기서 질풍같이 쳐들어옵니다. 오른편 지도를 보시면 더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는데, 프랑스를 완전 끝장을 낼 핵심의 한판 전략을 누가 제시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만슈타인입니다. 만슈타인은 이 전투에 참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을 만슈타인이 짠 겁니다. 지금 이 3 거꾸로 둔 낫 같죠? 이 거꾸로 둔 낫 같은 것 때문에 바로 낫질 작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1은
원래 있었던 계획이고, 실리펜 계획도 아마 1차 세계대전 때도 요 계획이었죠. 그런데 만슈타인은 3번과 같이 낫질 작전, 나처럼 거꾸로 된 나처럼 생겼는데 이 낫질 작전을 제안합니다. 이 낫질 작전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주력 부대가 그냥 갇힙니다. 이렇게 찌집고 들어가서 여기다 그냥 가둬버리는 거죠. 한 방에 다 그냥 뭐 포위선멸전의 교과서입니다. 만슈타인은 동부전선에서만 싸웠습니다. 프랑스를 최소의 희생으로 무너뜨린 위표를 찌르는 대전략, 그 전략의 이반자가 바로 만슈타인이었는데, 아쉽게도 프랑스에서는 만슈타인은 활약하지 못합니다만 동부전선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레닌그라드를 향해 북부 집단군 56 장갑 군단장으로 참가를 하는데 340km를 주파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거리인데요. 이 거리를 주파해서 레닌그라드까지 진격합니다. 한마디로 고속기동전, 고속기동전의 대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실 이 북부 집단군은 사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 북부 집단군에서 만슈타인이 56 장갑 군단장이 돼서 보여준 이 기동전이 사실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만슈타인은 기동전뿐만이 아니라 공성전에도 그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팔방미인인데요. 세바스토폴 공성전이라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있는데요. 세바스토폴은 완전한 요새입니다. 완전히 바위로 이렇게 둘러싸인 그 안에 바위를 뚫고서 요새를 만들어 놨죠. 엄청난 요새인데요. 당시 11군을 이끌고 만슈타인이 레닌그라드에서 완전히 정반대인 남쪽에 있는 세바스토폴로 내려와서 세바스토폴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만슈타인은 어떻게 점령을 하냐면 1943년 2월 3차 하르코프 공방전, 1943년 2월에는 참 독일로서는 암울한 순간이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완전히 패배했죠.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만슈타인은 이때 자기의 두뇌를 마음껏 쓸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만슈타인은 남부집단군 사령관이었습니다. 1943년 2월에 남부집단군 지휘소로 왼쪽과 같이 히틀러가 방문합니다. 히틀러 참으로 답답한 인물인데요. 오른편 사진의 히틀러와 만슈타인이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후퇴 불가 명령을 내리려고 히틀러가 온 겁니다. 후퇴하지 마라, 이 말을 하려고 온 겁니다. 무슨 위로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요. 후퇴 불가 명령 내리고 갈구기 위해서 방문한 히틀러. 그런데 때마침 소련군 전차부대가 근처 50km 지점까지 돌격해오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전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보통 위정자 같다면, 최고사령관이라면 전황이 참 위급하구나 라고 후퇴를 허가할 법도 한데, 히틀러는 참 이 당시에 만슈타인한테 모든 걸 맡겨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만슈타인은 히틀러의 간섭 없이 마음껏 자기 머리를 쓸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만슈타인은 히틀러로부터 좋다. 그 대신에 내가 부대를 마음대로 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히틀러는 뭐 허락을 하죠. 도망가면서요. 바로 공세 종말점인데요. 소련군이 계속 공격을 해오느냐고 제풀에 지칠 때, 그때를 만슈타인은 알아챕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허락해준 병력을 총동원해서 소련군을 완전히 끝장을 냅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병력의 3, 4배에 달하는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소련군은 돌아왔던 길보다 더 많이 도망가고 독일군은 하르코프를 탈환합니다. 제가 후퇴가 아니야 승리를 거둘 공간을 확보하는 거야 바보야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무조건 후퇴하지 마라 하지만 군기가 문제다, 뭐 정신력이 문제다 하면서 후퇴하지 말라고 하지만 만슈타인은 기동전의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퇴를 하는 게 아닙니다. 후퇴를 일시적으로 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기동력으로 활용해서 소련군을 포위 섬멸하는, 이것이 바로 기동전을 이용한 방어죠. 바로 이것을 만슈타인이 해냅니다. 바로 기동방어전의 모범 사례를 보여준 것이죠. 3차 하르코프 공방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이 하르코프 공방전 때 찍힌 사진입니다. 하르코프 시내를 전차가 지나가고 있죠. 만슈타인은 기동전, 기동방어전, 공선전, 그리고 허를 찌르는 전략 수립까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팔방민인데요. 지금 이 사진은 자기의 아들입니다. 오른편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 게로라고 하던데, 이 아들도 죽습니다. 전사를 하는데 자기가 동부전선 남부집단군 최고사령군인데 자기 아들이 이 부대에서 죽는데 별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 부대를 지휘하더군요. 참 대단합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최고의 장군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구데리안, 만슈타인, 롬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슈타인이 개인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말 가장 완벽합니다. 다음으로는 에르빈 롬멜. 롬멜은 한마디로 전격전의 수제자 같은 장군입니다. 히틀러가 물었습니다. 맡고 싶은 임무가 무엇인가? 그러자 롬멜이 말하죠. 기갑사단을 맡고 싶습니다. 그래서 롬멜은 기갑사단을 맡게 됩니다. 롬멜은 서부전선에만 싸웠습니다. 서부전선에서만. 주로 영국군, 미군, 연합군하고만 싸웠죠. 롬멜은 전격전의 창시자는 아닙니다만 전격전에 준비된 남자입니다. 기갑사단을 전쟁 이전부터 맡았고 당연히 프랑스 전선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전차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프랑스 전역, 프랑스 플랑드르 지방을 완전히 진격하고 있는 독일 기갑부대, 독일군 3호 전차, 그 다음에 장갑차 등이네요. 하노마그 장갑차, 3호 전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롬멜은 덩케르크 포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롬멜은 프랑스 전역 당시에 너무나 빨리 진격을 해서 유령사단이라고 불렸습니다. 너무나 뭐 신출귀몰하듯이 여기 갔다가 또 바로 저기 한참 또 진격해서 저 멀리 가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연합군들 사이에서 유령사단이라고 불렸습니다. 롬멜이 지휘했던 병력이 7기가 사단이죠. 지금 이 사진도 프랑스 전역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지금 앞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아마 체코제 38톤 전차일 겁니다. 앞에 나오는 사진이 체코제 38톤 전차가 맞을 겁니다. 지금 요 전차죠. 요거는 2호 전차. 2호 전차. 롬멜은 또 북아프리카 전투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북아프리카에서 롬멜이 어떤 전술을 썼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처럼 롬멜이 전략은 포로 탱크를 잡는 새로운 전술입니다. 이 88mm 대공포인데요. 이거를 대공포인데 대전차포로 쓴 사람이, 최초로 쓴 사람이 롬멜입니다. 북아프리카 전투에서 어떠한 전술을 썼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롬멜이 1, 2호 전차 등 경전차를 출동시키면 영국군이 기어나오겠죠? 그러면 도망갑니다. 유인하는 거죠. 88mm 포 진지까지 유인합니다. 그러면 88mm 포가 불을 뿜게 됩니다. 당연히 영국군 전차들은 드넓은 평야에서 하나하나 불덩어리가 됩니다. 88mm 포가 놓치는 전차는 독일군 3호, 4호 전차가 상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롬멜이 쓰는 전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전차로 유인해서 포로 영국군 전차를 상대하는 전략이다. 이것이 북아프리카에서 롬멜이 썼던 전략을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롬멜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죠. 신사적으로 전투를 했는데요. 포로로 잡힌 영국군 장교와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이때 하나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대공포로 전차를 쏘는 거는 비겁하다라고 영국군 장교가 말을 합니다. 롬멜이 이걸 들었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롬멜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네 영국군 전차 장갑이 너무 두꺼워서 그런 방법을 쓴 거야 라면서 웃었습니다. 롬멜은 프랑스 전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공격 아니면 맹공격이 있을 것이다. 있을 뿐이다. 상황이 암담하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를 경우에는 무조건 맹공격한다. 이게 롬멜의 모토입니다. 상황이 애매할 때는 일단 공격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롬멜은 왼쪽에 있는 사진 보십시오. 제가 동영상이나 책을 봐도 롬멜은 부하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요 군인이 아마 오른편에 있는 병사, 격리하고 있는 병사는 아프리카 군단 병사 같고, 까만 옷 입은 요 병사는 공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 색깔은 아마 이탈리아군 같은데요. 이탈리아군까지 존경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진은 참모장들과 작전회의를 하는 장면. 롬멜은 독일 내 원수로 승진까지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롬멜은 전격전 전술의 창시자는 아닙니다만
가장 우수한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